네, 안녕하세요. 365일 오늘 치료를 하는 그리고 40도의 기적을 캐치프레이에 세우고 있는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이제는 많이 따뜻해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샘 추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동안 고생했어요. 건강할 줄 알았지만 중이 제 멀리 못 간다. 저도 이제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자체는 바이러스에서 어차피 앓고 지나가는데 뭐 독감이면 좀 어렵겠지, 좀 힘들게 고생하지만 그 후에 오는 면역력 저하 때문에 그때 면역을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역에 쓸 그런 자원이 부족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감기 걸리지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비타민 C를 이제 실제로 먹습니다. 제가 이제 아미랑 C라는 걸 통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감기 걸릴 때쯤 되면 감이 와요. 어떤 감이 오냐면 이제 목이 살살해지고 으실으실 하거든요. 그게 한 6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딱 아파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아주 시작할 때 바이러스가 아직 많지 않을 때 느낌이 올 때 요때 비타민 C를 아주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보통 제가 30cc 먹는데 그 딱 그 알싸한 느낌이 오면 한 100cc씩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한 3번 연달아 먹어요. 근데 이번에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거를 하는데 그냥 하도 바빠가지고 딴짓 하다가 한 감기 있네 하고서 쭉 지나가서 한 12시간 지나서 딱 아차 했는데 그때 벌써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병도 마찬가지고 암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쭉 오다가 처음엔 미미하게 덤비다가 훅 올라오거든요. 이때 올라가기 전에 이때 잡아야 돼.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다 같은 개념이고 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초기에 백혈구가 비타민 C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왕창 넣어주면은 그걸 갖고서 바이러스를 하는데 그 초반 한 6시간 전 6시간 늦어도 12시간 내내는 탁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간과하는 바람에 좀 고생했습니다. 달게 받아야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기 걸리고 나면 내면이 좀 세졌네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하면 감기 걸려서 힘들 수도 있지만 감기를 한번 걸림으로써 내면이 강해졌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평생을 염증 없이 산 실험쥐를 갖다가 한번 걸리면 바로 가버려요. 면역이 생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운 염증 또 어떤 꼭 아주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이 항상 우리 몸에서 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우리 면역을 갖다 그 당금질하고 연습을 시키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만 아니라면 너무 깨끗하고 아예 무균 이런 거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입속에 엄청나게 균이 많은데 무슨 무균이에요.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아이러니야. 그냥 100%뭐 이로 죽인다. 그 완전 다 저게 가능한가? 오히려 조금 있는 게 더 나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서 곰팡이가 피고 막 더럽고 막 이렇게 냄새 이런 건 안 좋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반드시 무균이 좋은 건 아니다. 오죽하면 장에 이상 균도 먹잖아요. 물론 우리한테 좋은 일하니까 균이지만 균도 먹으면서 또 이것저것 나쁜 균이라고 막 가리잖아요. 근데 나쁜 균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정설이에요. 그리고 장이 좋아야 뇌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도 좋고 폐도 좋다는 그런 이론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증거가 쌓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으면서 오늘 또 수술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 질문이죠. 그 비타민 요법이나 이물세 면역 치료 임상이나 논문으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는데 사실 여기 좀 애매모호한데 효과 있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규제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딱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효과적인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부작용이 적다면 거의 없다면 쓰는 걸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 비타민 C는 굉장히 옹호론자예요. 저는요, 옹호론자인데 대학병원에 효과 없다. 저거는 너무 오버하신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규 치료 채택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희망까지 꺾지는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불특정 다수 대학병원 선생님들에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또 근거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비타민 C 좋습니다. 네, 또 저한테 넘어왔네요. 감사해요, 강 PD님. 네.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는 존경하는데 노벨상 2번 받은, 그러니까 혼자서 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 퀴리 부인도 받고 했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 공동 수상이었는데 라이너스 박사는 또 그 영역을 달리해서 한 번은 화학상으로 받고 한 번은 평화상으로 받고 뭐 어마어마한 분이죠. 예. 이분이 그 노벨상 2번 받은 걸로도 유명하시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자식. 그래서 그 평화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옹호론자예요. 평생을 비타민 C 고용량을 드신 분이에요.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너무 좋다. 암출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굉장히 강력히 얘기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의사들하고 많이 다투셨어요. 특히 이제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근데 거기랑 다투는데 그 방법이 좀 다른데 어쨌거나 제가 존경하는 라이너스 폴린 박사 98세까지 사셨는데 되게 오래 사셨는데 3세까지 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링이 박사님이 그 당시 이제 외과 의사 이안 캐머라는 분하고 말기암 환자에서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이때는 10g씩 투여하셨대요. 그래서 생존경이 늘었다고 이제 관찰 연구지. 그러니까 연구는 다양한 게 있는데 뭐 무작위 연구, 이중맹검, 뭐 대조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대조군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 윤리상으로는 그러면 그런 건지 아니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했던 환자들한테서 생존경이 늘었다는 보고를 76년에 연구를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이 방법이 좀 불충분하다 그래가지고서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서 지금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 전문 클리닉이죠. 여기서 무작위 이중맹검 조금 더 좀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해서 했는데 내가 했더니 효과 없었어. 딱 이렇게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캐머런 박사나 라이너스 폴린 박사는 주사하고 먹는 거 유지한 그런 군이었고요. 메이오 팀은 경구만 용량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사실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긍정적 신호였지만 이제 재현인가 아직은 확립이 안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구들이. 제가 이제 구글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구글 AI 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능성에 대해 연구되었지만 미국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는 단독요법으로는 승인하잖아요. 단독요법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한 이게 더 중요해요. 안전해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화학요법, 면역법 같은 기존 요법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향상시킬 수 있어. 안전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안전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 이 내용만 봐도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용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맥 주사할 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암세포 손상시키는 활성 생성하고요. 표준 치료법을 개선한다는 것이 최장암 평균 생존기간 향상했다. 화학요법 독성 부작용을 줄였다.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기존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이게 치료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옹호하지는 않으셔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생각합니다. 부작용 안전한데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삶의 질 올릴 수 있어. 그걸 왜 막아요? 해야지. 저는 강력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세요. 그 대신에 이 치료를 잘하는 의사들한테 하세요. 잘 모르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 5g, 10g도 못 쓰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50g, 80g 막 쓰니까. 근데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이걸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또 체크를 하고 써야 돼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걸 농도를 또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데서 하면 충분히 이거는 해도 된다. 해야 한답니다. 또 한 번 물어봤더니 뭐 2025년 최근에도 고용량 유망한 항암제 연구 결과 그러니까 선택적 항종 효과가 나타났다는 논문이 있었고 이건 또 NIH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 국립연구소죠. 그래서 진행성 암에서 했더니 환자에 널리 사용됩니다. 암 연구소에서 이 정도 낼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거 메이오 클리닉이네요. 이게 아까 저 반대했던데 비타민 C 단독으로는 증거가 없지만 연구되고 있다. 이게 한 발 뺐네. 그러니까 단독보다는 같이 하면은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한 발 뺐네요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통증을 최소화하고 정상 조직을 항암제 속에서 보호함으로써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되는 것 같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물론 이들이 조사한 연구겠죠. 연구에서 통증 줄이고 정상 조직을 항암제 독성으로 보호해주고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 좀. 그리고 25년 또 연구네요.
비타민 C가 표준 치료와 병행했을 때 생존을 2배 늘렸다. 이거는 항암제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부작용도 거의 없는데 주의한다면 없다고 봐요 저는 거의.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병행 치료하는 거를 왜 막으시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환자 편에 있으실 건지. 그럼 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느냐? 요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가 제가 본 거예요. 기부에서 재밌는 슬라이드 있어 박하고 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손 씻잖아요. 코로나 때 엄청 씻었잖아요. 예. 근데 불과 200년도 안 된 전까지도 의사들이 손을 안 씻었어요. 수술하고서 딱 빨간 피 묻었잖아요. 가서 또 다른 환자 만지는 게 의사의 상징,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200년도 안 돼서 코로나 밖에 나갔다 와서 손 씻는 걸 갖다 강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균을 몰랐어요. 균이 있는 줄을. 예. 하여튼 의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금 현재 의학이 향후에도 그대로 가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재밌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멜바이스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세요. 헝가리 출신이고요. 빈 의과대학에서 이제 수련도 하고 산부인과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손 씻기를 강조해서 수많은 산모를 살렸어요. 수많은 아기들의 엄마를. 그래서 산모들의 수호신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분이에요. 이분이 업적을 기려서 지금 헝가리에 의대가 4군데가 있습니다. 다 국립이고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부다페스트에 있는 수도에 있는 대학 이름이 나중에 제멜바이스 대학, 지금은 제멜바이스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를 통해서 노벨상이 안 나왔는데 헝가리는 노벨상이 벌써 굉장히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거의 비타민 C 한 분도 노벨상 받으신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이고 mRNA 백신도 이번에 23년에 받은 건가요? 그분도 헝가리 제멜바이스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곳입니다. 헝가리 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들어가기는 좀 쉬운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졸업 잘 못해요.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의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졸업은 잘 돼요. 의사 다 돼요. 웬만하면 의사 다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다 될진 않죠. 물론 너무 안 하는 친구들은 안 되지만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의사 되기는 확률은 헝가리가 훨씬 쉽습니다. 헝가리는 들어갈 수는 있어도 정식 의사가 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어려운 그런 국가입니다. 거기에 그 제멜바이스라는 대학이 가장 유명한데 그 이름이 이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1837년에 이제 아마 그쪽 빈 대학에 갔었고요. 그때부터 수련해서 40년대 초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빈 종합병원에서 이때는 오스트리아 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의과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었어요. 제일 좋은 대학이 하나였어요. 오스트리아 빈 대학이. 근데 이제 이분이 쫙 보는데 이게 그때 그 아기를 받는 데가 2군데가 있었어요. 병동이 1병동, 2병동. 근데 1병동은 산모들이 많이 죽어요. 이때는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냥 애 낳다 죽는 게 다반사였어요. 꽤 많죠. 지금은 뭐 한 명 죽어 왜 죽었어 이렇게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산염 염증 때문에 아기 낳고 아기 난 전후에 염증이 걸려가지고 그 때문에 폐혈증을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근무하는데 의대생이 있는 데는 많이 죽고 산파가 있는 데는 별로 안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만 봤더니 의대생들이 해부 실습하다가 그 지저분한 게 묻은 걸로 가서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은 손으로 가서 산모를 만졌던 거야. 그걸 어디서 착안했냐면 동료 의사가 이제 상처가 난 대로 폐혈증 걸리는 거 보고 뭔가 어딘가에서 오염된 걸 가져가는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그래서 명령을 했어요. 자, 의대생들 거기 무조건 손 닦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망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지금 산파들이 하는 데보다 90%까지 줄여버린 거죠. 엄청나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 거예요. 손 씻는 거 하나 갖고 했는데 자 아까 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안 바뀌느냐? 그 당시 의사들이 이 사람을 왕따 시켜버렸어요. 뭔 소리야?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 죽였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분을 왕따시켜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요거 이제 그 한번 볼게요. 저 자료에 나오는 건데 제멜바에서 자 빨간색이 의사들이 보는 데예요. 그러니까 1942년을 보면 이때 전체 사망률 그러니까 100명이 오면 3파들이 보는 데는 한 7명 죽었는데 여기는 16명. 거의 3배 가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5년 더하고 45년에는 뭐 굉장히 적게 죽었는데 많이 죽고.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전체 사망률이 산모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어디서? 의대생들이 있던 데서 이때까지 46년까지. 그랬는데 이때 염소 소속 시킨 거예요. 야 제널바이스 저 선생님이 야 의사들 들어갈 때 손 닦고 들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16% 같은 게 5%면 훅 떨어졌어요. 거의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올라갔나 보다. 위에는. 어찌됐거나 염소색을 1847년 5월에 비타민C 주사 맞으라는 것처럼 이제 5월에 시작을 했더니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굉장히 많이 안 죽고 10명 죽을 게 1명은 줄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병원에서 이제 쫓겨나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갔는데 헝가리 의대에서도 이 사람 또 왕따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그 좌절감에 정신병이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리고 47세에 정신병동에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참 불운한 분인데 지금은 어때? 아까 봤잖아요. 의사가 수술방 들어가서 손 안 씻고 다니면 그건 진짜 돌팔이 나쁜 의사죠. 근데 이 당시에는 피 묻은 손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았죠. 어찌되거나 그거를 이제 처음에 주장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그 담을 넘지 못하고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멜바이스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아예 이게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득권층의 어떤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이걸 넘어가기 어려운 거야. 그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해도 그거를 아니야. 너가 잘못이야. 거부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제멜바이스 반사, 제멜바이스 역설, 제멜바이스 리플렉스라는 아예 그 심리학 용어예요. 아예 기득권이 자기들이 잘못된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또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언제까지? 정말로 이게 도움이 돼. 자기가 암이 걸릴 때까지. 본인들이 안 걸리면 저희 병원에 그 정형외과 의사 중에 있는데 비타민C 맞으세요. 네. 어찌됐거나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직 너무 길어졌네요. 너무 이게 또 역사적인 얘기 나오면 제가 또 흥분해서. 네. 자, 그러면 암 수술 저번에 이제 1차 했었죠. 암 수술 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하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아니 수술하게 된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대신에 선택할 거 개복해도 되고 복강경이 된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잘한 복강경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네. 수술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수술 당연히 복강경을 해서 회복력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다른 치료 의견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 그러니까 수술 이제 했는데 이때 상당히 중요해요. 수술하고 나서 그냥 애그그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불편하거나 아픈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아프면 그 통증 조절을 하면서 먹고 움직여야 돼. 물론 이제 저 위나 이런 거 띄어내면 못 먹죠. 이때는 이제 그 영양 공급과 이제 활동인데 영양 공급을 일단 유방암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전립선 따는 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화기기 암을 했을 때는 좀 먹는 게 단기간은 이제 못 먹게 되죠. 어찌됐거나 먹을 수 있다면 잘 먹어라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못 먹는다면 못 먹는 거 그럼 영양을 공급해줘야 돼요. 영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칼로리의 개념이 있어요. 칼로리. 그래서 일단은 먹어도 되는 암이에요. 유방암 했어요. 근데 입맛이 없으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못 먹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먹어야 되는 기초 대사량이 뭐 2,000이다. 그럼 2,000이면 그거에서 3끼를 먹어서 뭐 한 끼 반 정도 먹었다면 한 끼 반 정도는 영양제를 보충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 안 해도 되지만 이게 길어지면 그때는 정맥 영양제. 그래서 칼로리를 대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있고 저 포도당도 있고 뭐 저
지방도 있지만 대개는 요새는 밸런스 세 가지가 섞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환자의 식사 정도에 따라서 전혀 못하면 그걸로 칼로리를 채워줘야 되고요. 조금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만 조금씩 채워주면서 가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수술하고 회복하면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칼로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암 환자에 맞는 구성으로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2번 정도, 2-3번. 환자가 너무 큰 수였다면 뭐 매일도 넣은 적도 있죠. 그래서 보통 혈관을 한번 쓰거나 또는 케어포트를 이용하는데 암 환자에 적합한 영양 성분을 구성해서 줘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그냥 동네에서 맞던 죄송합니다. 동네가 아니라 맞던 그런 게 아니라 암 환자에 적합한 조직 수술 조직이 회복이 잘 되는 그런 성분들을 구성해서 줘야 된다. 다시 칼로리는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걸 충분히 들어가면 이런 거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부족하면 특히 또 소화기계 개통을 해서 했다면 칼로리를 대신하는 수액이 들어가야 되고 또 중간에 칼로리 이외의 영양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걸 준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눕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증 있으면 통증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지 못하면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보조 영양 공급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걸어야 된다. 걷는 거 얘기하면 너무 많이 서운해하시죠. 아니 내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옆에 맹장수라고 쬐는데 아파 죽게 왜 걸으라 그래? 걸어야 빨리 나니까. 예. 더 토달지 마세요. 걸으셔야 돼요. 물론 터지게 걷는 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방구 나올 정도까지 걷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통증 참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진통제 무조건 아프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10개가 제일 많이 아팠으면 지금 2개 아파요. 참을 만해요. 안 먹어도 돼요. 4개 아파요. 그러면 타우신 약 드세요. 5개가 매일 아파요. 그럼 규칙적으로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아파. 주사 진통제 맞으세요. 이게 다 알고리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아파요가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언제부터 아파요? 어떨 때 아파요?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의 투약을 조금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변비나 어지러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피가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변비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약들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울어야지 젖을 줘요. 울지 않으면 젖을 주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못 주는 거죠. 예. 잘 먹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단백질 당연히 필요하고요. 조금씩 하되 만약에 부족하거나 체중이 감소되면은 다른 걸로 꼭 해야 돼요. 아예 수술하고 나면 좀 회복하는 식으로 해서 집이 가까우면 외래로 아니면 집이 멀면 한 뭐 며칠 입원해. 너무 오래 입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수술.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입원해서 회복하고 나가시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병원에 연락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죠. 상처 쪽에 빨개지면서 연락 이거는 바로 해줘야 되고 호흡곤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 결과 있으면 이제 조직형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수술 조직들을 아주 잘게 잘 잘라서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한지, 그러니까 후항암을 해야 될지, 방사선을 좀 추가로 쪄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요거죠. 췌장암 환자 수술 기록치고 약간 간략한 면역 조직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혈관에 침범했느냐, 림파관에 침범했느냐, 신경관 침범했느냐 해서 다 있어요. 이 부분은 항암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임파선은 다행히 임파선은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암이 없었는데 고속도로나 국도나 지방도는 있었다. 그리고 자른 데는 없었다. 자른 그 마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제연이라는데 칼로 쬐는데 거기에는 암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센치가 중요한 암도 있고 아닌 암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암의 예후의 포인트입니다. 아산병원 공네요 보니까. 절제형 마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만져서는 없었는데 현미경을 보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발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방사선이나 항암 등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필요하다.
보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렇죠. 당연히 조직 검사 통해서 이제 아까 그런 혈관이나 림프관이나 림파선 또는 이제 신경관 등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기와 이제 이런 것들 잘 조절해서 보조 치료가 최근에는 많이 합니다. 수술만 갖고서는 반드시 치료가 됐다고 보지 않는 경향들이 최근에 있어요. 그리고 수술도 수술을 하냐 방사 치료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명확하게 딱 떼는 게 좋으면 수술하지만 수술 이외에 방사선이 더 도움이 더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행치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을 하기 너무 컸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전이가 됐었는데 수술 전에 치료, 항암 등의 치료를 해서 쫙 줄여놓고서 또는 전이를 없애놓고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 봐야 되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다 고려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술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은 이제 너무 깨끗하고 이제 관내암이나 뭐 아주 그냥 국소 뭐 전혀 아무데도 깨끗하다 그러면은 수술로 끝내는 암도 있어요. 초기에 아주 뭐 1기, 0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고 또는 뭐 선행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또 항암 하는 경우 있어요. 어찌됐거나 다 끝났을 때 또는 치료 과정 중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수술 끝나고 나서 재발 전이의 가능성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요. 보통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영상적인 추적과 혈관 종양피시와 같은 혈액학적 추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는데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 보통 암종이나 병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그러다가 계속해서 음성이 그럼 좀 시간 몇 번 하다 지나면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저 나중에 1년 단위로 이제 추적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술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5년 정도를 추적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암에서. 그래서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해요. 물론 이제 10년, 20년이 재발하는 분이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그런 일치는 5년 정도까지는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봐야 되고 초기에는 좀 촘촘히 하되 시간이 지나면서 좀 느슨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한다. 암종에 따라 좀 다르게 검사한다. 이것이 이제 원칙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일단 수술했다는 게 그 수술하고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재발 전이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면 진짜 그리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말고 재발 전이 안 되는 방법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치료를 제대로 하는 거하고 두 번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재발 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암이랑 같은 데서 또 도와주면 재발 전이 안 돼요. 아주 조금은 어쩔 수 없어요. 운명적인 거니까. 근데 이렇게 높았던 재발 확률을 내가 노력하고 우리 암이랑과 같은 데서 도와주고 하면은 재발 전이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바닥에 남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은 받아들여야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면서 살면 안 돼요. 재발 안 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으면은 또 이제 재발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네. 자, 금연 그 수술 전에도 금연 절 줄 알았는데 또 금연 절 줄 하라 그러네요. 네. 암 걸리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술 끊다면 끊어야지. 그동안 많이 하셨으면서 왜 그래요. 그리고 운동 당연히 지속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수명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과 근육 유지 뭐 두말하면 잔소리 건강한 생활 패턴이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연한 얘기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감, 안전, 근거의 중심에서 통합치료. 이거 저희 같은 통합치료. 제가 통합암 학회 또 임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가 다 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치료들이 다 필요하고 어떨 때는 수술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항암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비타민 C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고주파가 필요하고 고압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환자에 맞게 선택을 잘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상호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죠. 왜 또 치료하나요? 검사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뭐는
언제든지 갖고 오세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기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 바쁘셔가지고 질문 못 하시세요. 그래서 꼭 한 두 가지 정도 짧은 질문, 막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 딱 그 질문 해야 돼요. 알고 싶은 거. 그다음에 또 그다음 거. 그리고 그래도 모르는 거 있으면 자료를 충분히 갖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설명드릴게요. 오시면 아메리카 오시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네, 또 오늘까지 해서 1부, 2부에서 수술에 대해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왔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잘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술 전후에 마음 단단히 먹고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나머지는 의료진이 하는 거니까 맡기시고 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부터는 2회 내지 3회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 뭐 양성자, 중입자 등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질문 보고 갈까요? 네. 네, 원래 질문이죠. 이방암 1기, 아이고 1기면은 너무 그래도 다행이세요. 호르몬 양성, 호르몬 치료 하시겠네. 항암사의 방사 19회 후 왼쪽 가슴 침을 방사선 치료하셨구나. 특징 있어. 항생제, 진통제, 화상 연고, 후시딘 처방받았습니다. 지금 조금 회전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압산소 치료해야 되나요? 고압산소 해야죠. 이게 고압산소 해당인데요, 원래. 고압산소의 명확한 보험 기준 중에 하나가 방사선 후유증이에요. 그리고 암 조직이 물론 일기니까 암은 뭐 거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요. 낮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방사선으로 인한 후유증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저는 이 정도라면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또 보험이 돼서 몇천 원 안 내요. 한 번 오실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종은 3기압까지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2기압 이상 올라가게 되면 피부 미용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항노화, 저 수명, 텔로미어가 연장된다는 걸 보고도 있어요.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고압산소의 그 자체의 장점. 남들은 내 돈 내고 하는데 이거 보험이 되는 분인데 14회까지 하면 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14회 동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에서 뭐 3, 40만 원 받고 하는 데도 있대요. 말도 안 되는 기계가 없어도. 근데 저희 거는 완전 제대로 된 고압산소 기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빌미로 해서 피부가 이뻐지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